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파트,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녀석들이 주로 등장을 하죠. 먼저 의문과 관련된 체계라든지 변동, 그리고 단어, 품사라든지 아니면은 단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영역들, 그다음에 문장, 그래서 문장의 성분, 문장의 짜임, 그리고 문법의 요소들. 문법 요소도 보통 문장에 많이 넣습니다. 높임 표현,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이런 식의 용어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담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사, 중세국어 파트를 말하는 거죠. 이 5개의 영역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기 마련인데, 참고로 요즘에는 이 담화 영역과 관련된 녀석들은 육모나 구모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빠져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기출에 육모 모평 때 이미 담화를 한번 건드려 놓으니까 수능에서는 딱히 언급이 안 됐었고, 요거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문제 세트도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 파트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실제로 보세요. 35번부터 36번까지를 보면 우리 중세국어 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다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런 문제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문형 문법 문제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지문의 정보를 마치 독서 문제를 풀듯이 푸는 형태의 문제를 35번 하나 정도 추가해서 편성을 해놓고요. 36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딱 보자마자 이게 이거 이 녀석인데 라는 느낌이 오시면 공부가 잘 된 거겠죠.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37번 문제에서는 동의어나 다이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어의 의미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음. 그리고 38번 문제, 돌아오세요. 네네네. 자, 38번 문제에서는 의문 변동, 양수는 치조음 보이죠? 좋은 위치라든가 좋은 방법을 다루고 있는 의문 체계와 변동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마지막 39번 문제에서는 간접 인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높임 표현 그리고 감탄형 어미 이런 식의 용어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발화, 인용, 그래서 인용 표현과 관련된 즉 문법 요소와 관련된 문장 챕터에서의 문제를 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해서 문법 문제를 공부할 때는 하나의 챕터당 하나를 완벽하게 맞추는 걸 목표로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기본적인 관건일 거고요. 잠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법 파트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무슨 1-1 단어는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이제 문제는 모두가 풀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개념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더해 놓으시고 더한 지식을 토대로 또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다가 이걸 또 몰랐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개념을 정리해서 자기만의 개념 노트 혹은 자기만의 문법서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누적을 해놓으면 고3 때 언매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언매 푸는 친구들 왜 언매 푸는지 다들 알고 푸는 거 맞죠? 그냥 선생님 저는 문법이 자신 없어서 언매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언매는 알고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우리 독서 영역 혹은 문학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국어 좀 한다, 나 국어 좀 친다 라고 하면 문법을 좀 도전해 주시는 거를 목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35번 문제는 지문에 전반된 내용과 연결되는 36번 문제는 A의 특정한 영역과 연결되는 문제 세트였으니까 요거 염두에 두시고 한 문단 문씩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자, 훈민정음 반포 직후에 간행된 3개의 책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마킹 좀 해볼까요? 용비어천가라는 책. 다 들어봐서 알죠? 훈민정음의 약간 베타 테스트 같은 글이었습니다. 석보상절. 너무 참고로 석보상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지문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이게 아니죠? 월인 야. 네. 펜이 선생님 말을 좀 안 듣네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월인 천강지곡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지금 중세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표기법이 지금 현대국어처럼 무슨 표준국어 문법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각각의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양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예컨대 예시 들었죠? 훈민정음의 해례본문을 보면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팔종성이면 즉 8개의 종성만 있으면 우리는
사용하기에 충분하더라 라고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여기 보이시죠? 기역, 이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그러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우리 현대국어 버전에서 여기 시옷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 우리 기억하시는 거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팔종성 가족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8개만 가지고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원리가 있고 3개의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그 예외가 서로 달랐어. 그러니까 이것의 원칙이긴 합니다만 원칙은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이잖아. 예외들이 전부 달랐다고 설명하면서 이 밖에 또 다양한 이 3개의 글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A파트는 우리 정리 좀 하면서 가볼까요? 왜냐면 오른쪽에 단독 문제가 등장을 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살짝 올려서 우리 판서라고 치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고유어의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 있어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우리 이어적기라고 하는 이어적기라고 하는 것과 끊어적기. 참고로 공부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듭적기라는 개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죠. 이들은 차이가 있는데요. 체헌. 그래요. 국어 문법 문제를 풀 때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다양한 요소 중에 제일 힘든 영역이 바로 이런 용어들이 무차별 폭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체헌 플러스 조사.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미. 이런 글의 결합. 그렇죠? 조사와 어미들의 그런 결합 관계에서 이어적기를 했는지 풀어적기를 끊어적기를 했는지라고 말할 때 체언의 조사는 뭘 말하는 거죠? 나무, 잠깐만 이거는 받침 있는 예문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책상 받침도 하필이면 니은이야. 보자. 생각나는 단어가 핸드폰에 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요거는 명사, 즉 체언에 속하죠. 그리고 명사 뒤에 이 녀석은 이 명사를 부사어화 시켜주는 자격을 주어준다고 해서 부사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럴 때 이 핸드폰에를 핸드폰에와 같이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는 무슨 적기? 이어적기라고 부른다라는 사실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양상, 체험과 조사는 그런 것이고 어감과 어미를 빼먹었네? 어감과 어미라는 것은 활용의 양상이죠. 보자. 갈아 만든 배. 갑자기 생각난 단어입니다. 정말 갑자기 갈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표현할 때 갈다라는 말에다가 아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때 어간과 어미 활용 관계에서 요 리을 받침을 갈아라고 끊어서 적을 것인지 아니면 가라라고 이어 적을 것인지에 따라서 표기 양상은 너무나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야. 자, 여기까지는 따라와 주시고요. 계속합니다. 진짜 얘기는 여기부터. 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자, 좀 적어볼까요? 용비어천. 이제 우리 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석보상절은 석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뒤에 월인청각지국도 있었으니까 월도 월이라고 따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랑 석보상절은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 좋아요. 이 녀석은 이어적기 방식, 얘도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석보상절의 경우에는 체언의 끝소리가 발음일 때 중의를 주의라고 쓰는 것처럼 이어적기도 하고 중의란처럼 끊어적기도 하였다. 자, 근데 석보상절의 경우에는 단 예외가 있어. 끝 음절 소리, 그러니까 체언의 끝소리가 인니응 받침일 때 이때는 이어적기도 가능하고 끊어적기도 가능했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월인천강지국은요 또 어땠는데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이응, 니은, 미음, 리을, 반치음일 때와 용언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는 끊어적기를 했대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 번에 가자. 근데 그 밖에는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월인천강지국 역시 이어적기가 기본인데 단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닌 경우가 있어. 언제?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일 때. 여기서 말하는 울림소리라고 하는 건 이응, 니은, 미음, 리을, 반치음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니은과 미음일 때, 요때만 무슨 적기를 했다? 끊어적기를 했다.
라고 하는 차이점. 그럼 보시면 문제 구성 원칙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 게 이 세 개의 글들이 세 개의 어떤 시스템이 여기 이어적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요걸 가지고 문제화 시킨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말도 나오네요. 다만 뿐을, 말씀을, 웃음을에서는 이어적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끊어적기에서도 다시 한번 예외가 또 있었다. 3개 3종 세트라고 적을게요. 요거 잠깐만 적어놓고 우리 다음 문단 넘어가기 전에 지금 36번이 A와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요거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야, 박자를 여기 이렇게 좀 딱 맞춰볼까요? 크기가 딱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자, 됐죠? 여기 아까 우리 메모했던 거 살짝 꺼내놓고 살짝 꺼내놓고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얘가. 자, 가보자. 그래, 이렇게 두고 갑시다, 그냥. 자, 하나씩 상호 판단 들어가 볼게. 자, 보면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국,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국, 석보상절까지 각각의 예문들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지도 A, B, C, D, E를 차례차례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가자. A는 자, 가제였어요. 가에라고 하는 거야. 자, 현대어역 주지? 현대어역은 왜 주는 거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야. 지금 이 녀석은 체언에다가 조사를 붙여놓은 형태의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A는 용비어천가에서는 가제로 적혀 있을 거래요. 무슨 적기가 된 거야? 갓 플러스 L을 가제로 적었다는 거는 이어 적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 용비어천가는 고민 없이 이어 적기였다는 사실을. 1번은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 담아야. 담아죠. 그래서 담아. 그럼 이 녀석은 용언 플러스 용언에 약 어간 플러스 어미에 해당하는 녀석이야. 담다에다가 아를 붙여놓은 형태의 그럼 이 녀석을 석보상절에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석보상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어적기인데 체언의 끝이 옛니응일 때만 이어적기도 하고 끊어적기도 했었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적기를 했어? 이어적기를 했잖아. 이어적었다면 얘를 다마라고 쓰는 게 맞겠지. 오케이, 정답. 이어적을 겁니다. 됐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C는 석보상절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눈에요. 이어적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을 월인청강지곡에서는 눈에라고 적었을 거래. 자, 월인청강지곡에서는 참고로 이것도 눈에니까 체언 플러스 조사의 형태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체언 플러스 조사의 경우에서 체언의 끝에 울림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요 부분 보이죠? 니은. 즉, 이 니은이 체언의 끝에 있는 울림소리에 해당합니다. 요 부분. 그러므로 이 녀석은 무슨 적기를 해야 돼? 이어적기가 아니라 오히려 끊어적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끊어적다 보니 무슨 적기? 끊어적기 눈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겠구나. 3번도 오케이. 되셨죠? 네 번째요. 북만이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녀석이고 그럼 이거는 체언 플러스 조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건데 북분. 자, 이 녀석은 뒤쪽에서는 그냥 이대로 쓰여져 있을 거야. 그런데 뒤에 우리가 지금 이건 이어적기가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치? 몸에 소리가 비어있거나 그런 장면이 없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는 건데 자, 이 녀석을 조사을과 결합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야겠대. 조사을과 결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써볼게요. 북 플러스 을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이어적을까 끊어적을까를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에서? 동일문헌은 월인청강지국을 말해. 월인청강지국에서는 이어적는데 체언의 끝이 울림소리일 때 끊어 적는 거라고 했어. 근데 얘는 울림소리가 아니지. 피읍받침은요. 그쵸? 비읍받침이니까 이 녀석은 이어 적어야 되겠는데 이걸 끊어 적기로 표현했으니까 틀렸구나.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5번까지만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스승님을이라고 됐습니다. 스승님을이라는 해석이 보이죠? 좋아요. 이 녀석도 체언 플러스 조사일 겁니다. 어간이 끝나는 부분에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님을 붙이고 그 뒤에 조사 을을 붙였습니다. 이 녀석을 자 이번에는 조사 이와 결합해 보겠대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상황이 될 거야? 스승 플러스 님 플러스 이거 순 같아 보이니까 조금만 표기를 바꿀게요. 스승이라고 현재처럼 쓰겠습니다. 살짝만 내려볼까? 오케이. 스승, 님,
이라고 하는 형태로 붙을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관건은 이 부분을 이어 적을 거냐 끊어 적을 거냐. 잠깐만. 이 스승에다만 밑줄이 쳐져 있었잖아. 님을 제외해야죠. 밑줄은 스승에만 있었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스승에다가 플러스 2를 붙일 거야. 그럼 이때 요 옛니은 받침이 관건이 되겠네요. 자, 일단 조건 판단 들어갔을 때 동인문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보상절이죠. 석보상절 보자. 이어져 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체언의 끝이 하필이면 딱 여기서 얘기했던 무슨 상황? 옛니은인 상황이죠. 옛니은인 상황이 있을 때는 이어 적기도 하고 끊어 적기도 한다 라고 했었지. 둘 다 가능하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요것처럼 이어 적었거나 얘처럼 끊어 적는 것이 모두 가능하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법 문제 같이 살펴보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어마무시한 일을 한 건 아니죠. 체험 플러스 조사에서 어감 플러스 어비에서 그 다음에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에서의 상황을 주어진 대로 차분하게 집어넣어 보면서 판단만 하면 풀 수 있는 탐구형 문제에 속한다. 순수하게 너희들의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내용을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게 요즘 수능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과거에는 문법 문제에 정말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접사의 의미를 묻는다든지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1, 2, 3, 4, 5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이제 깔아주고 거기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도 종종 등장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나머지 지문도 마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자. 사이스토리 표기부터 또 다른 얘기가 시작되고 있죠. 참고로 여기서 나머지 사이스토리 표기라든지 또 좀만 커져라. 오케이. 그다음에 한자 표기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정보까지 각각 지문의 양상을 보면 용과 석과 월 아까 우리 그렇게 표시했었죠. 상황이 다르다는 거 판단하시면서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사이스토리는 어떻게 했을까? 용비어천가에서는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여린, 히읗, 반치음을 썼는데 이거 썼다고 보여주고 있죠? 이 녀석을 썼는데 이 가운데 반치음은 나랏 이름, 닝금 마음, 발을 우이와 같이 모음 및 니은, 미음, 리을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조건 붙었죠? 오케이, 챙겨. 그리고 석보상절의 경우에는 어땠어? 사이소리 표기에는 시옷을 썼지만 자 보면 용비어천가는 사이소리에 이렇게 많은 걸 썼는데 얘는 시옷을 쓰는 게 메인이었죠. 하지만 대신 요걸 쓰는 경우도 있었어 까지 정보를 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이와 달리 월인 청강지곡은 이렇게 잘 끊어가면서 판단만 잘 따라오면 돼. 사이소리 표기를 할 때 시옷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표기법을 쓰다가 이후 문헌에는 시옷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국어에서는 이 합성어의 어떤 현대국어의 촛불이라는 사례처럼 합성어의 사이소리 표기에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마저 쭉 하자. 한자를 적을 때는 어땠을까요? 먼저 용비어천가의 경우에는 한자의 음을 그냥 제시하지 않아요. 오케이, 안 써줘요. 그러니까 옆에 위험한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사람 인이라는 글자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훈 뜻이라고 하고 이거는 발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옆에 이걸 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다고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 석보상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한자를 적고 이어서 음을 썼고 마지막 석보상절의 경우 월인청강지곡의 경우에는 어땠어?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한자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쓰는 순서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죠. 석보상절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인이라고 썼고요. 참고로 그 당시에는 새로 쓰기였으니까 지워보자. 지워주세요. 새로 쓰기였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인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고 인이라고 쓰는 경우는 우리말로 인을 먼저 쓴 다음에 이렇게 써줬겠죠.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아이고야 흰이 아니죠. 이렇게 썼겠구나 정도까지만 빨리 편하고 넘어갑시다. 자, 계속 한편 용비어천가는 하면서 또 순경은 비읍의 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경은 비읍을 가진 답에다
하바자를 이 형태로만 썼는데 석보상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꿨다? 이 녀석을 다베다, 다베다나 이런 것들은 다웨다. 오케이? 지금 보면 이렇게 바꿔서 바꿔서 표기하는 것들이 나타났었고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 아니지. 다베다나 다웨다라고 또 하바자는 하오자로만 썼으며 마지막 세 번째 월인 청각지공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웨다 하오자라고 말 그대로 순경음 비읍이 사라져버린 형태로만 또 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비어천가 때는 완벽하게 존재했던 순경음 비읍 표현이 석보상절 때는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월인 천강지곡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정보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찾으러 가서 파악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가 그닥지 높지 않은 형태의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은 해요. 자, 실제로 반응률도 그랬고요. 살펴봅시다.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녹과 빛은 팔종성 가족용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긋날까요? 자, 보세요.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건 뭐였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은까지 이 8개면은 받침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 근데 이 피읍 받침 보여요? 치읍 받침 보이나요?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지 않죠? 그럼 이 원리에 어긋나는 표현의 예민하네. 맞잖아. 오케이. 벗어나는 예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겠네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오늘과 날 사이의 이 사리소의 표기 같은 경우에는 용비어천가에서는 반치음을 썼을 거고요.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시옷을 썼을 거고요. 자, 꼭 확인해 드릴까? 그죠? 용비어천가에서는 반치음을 썼고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시옷으로 통일했다.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이번 문제도 오케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국어 바닷물의 시옷 표기, 바다 플러스 물에서 이 피고 표기죠. 이 녀석은 중세국어의 사이소리 표기에서 유래한 거래요. 그 판단은 어디서 판단 가능해요? 여기서 보시면 오케이 현대국어에는 이 촛불의 시옷처럼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표기의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 지금 이것도 사이소리 맞아요? 합성어 맞나요? 바다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참고로 선생님 예상에는요. 이 35번 문제의 3번 같은 선지 있잖아. 분명히 난이도를 엄청나게 더 올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주 편안하게 그냥 평이하게 가버리신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합성어라는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를 가지고 와서 예문을 들어놓으면 엉뚱한 예문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제 난이도도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난은 치지 않았다. 난이도 조절의 흔적이 보인다. 3번 맞다 정도까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어 파생어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정규 수업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4번 중세국어 한자음이 천인 천이라고 하는 녀석은 석보상절에서는 한자부터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우리말 발음부터 적었다. 판단 문제 없었죠?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한자 먼저 한자음, 한자의 음 먼저 그 다음에 한자를 이렇게 각각 표기했었다. 그럼 또 답은 5번인가 보네. 자 가보자. 혼자라고 하는 말에 중세국어 표기 같은 경우에는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각, 체문을 통틀어서 3가지 버전이 있을 거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혼자에 해당하는 거를 친절하게 여기서 다 예문을 써놨어요. 여기 있잖아요. 써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체크 가자. 먼저 용비어천가에는 어브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두 번째 석보상절에는 아바자를 썼어요. 벌써 2개가 똑같지 않냐? 잠깐만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밑줄 쳐놓고 엉뚱한 데 밑줄 쳐놓고 썼네요. 자, 이 하바스를 어떻게 썼다? 하오사로만 썼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잠깐만 색깔 좀 맞춰드릴게요. 색깔도 맞춰야지. 색깔 놀이 합시다. 하오사라고 폈습니다.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어떻게 썼다고 돼 있어요? 하오사라고만 썼대요. 뭐 어려워? 그럼 이거는 몇 종류라는 얘기잖아. 시력 텍스트, 약간 시력 측정 문제죠. 2종류밖에 없습니다. 요 표현과 요 표현. 그래서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답 5번 딱 잡아주시면 되겠쇼요. 자 여기까지 중세국어 파트 문제들을 한번 총총총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또 개념이라는 것이 폭발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자. 일단은 보기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는 파악은 하고 넘어가야죠. 동일한 모습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들은 의미 연관성이 없는 동의어라든가 또 의미 연관성이 있는 다이어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너무 유명한 예문이죠.
그래서 동음이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는 단풍의 철, 그렇지? 그래서 발음이 우연히 같을 뿐이지 실제로 뜻은 아무 상관없는 관계일 때는 우리는 그걸 동음이어라고 부르고, 다이어는 하나의 의미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 우선 머리, 그렇죠? 그리고 배 머리, 그러니까 뭔가 선두 부분, 앞부분, 윗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을 때 머리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자, 이때 다이어라고 하는 녀석은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이때 그 주체적 의미가 달라서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요 말 좀 신경 써놓자.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를 수도 있다. 가보자. 그 용어이 다이어일 때는요, 필수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다이어의 각 의미 간에 유의어나 반의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 보면 무슨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다이어에 해당하는, 자, 먼저 봐봐. 기억부터 리을, 미음까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각각의 예문으로 적절한 예문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1, 2번에서 뭘 하면 돼?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여부를 판단만 하면 되는 거고, 3, 4, 5번은 첫 번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다이어가 일단 맞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다이어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이어의 각각의 적절한 예문도 맞는지도 동시에 판단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게 특징인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난로에 불을 피웠다. 이건 fire의 의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불의 의미가 맞습니다. 진짜 불. 그런데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게 아니고 타오르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완벽하게 서로 동떨어진 말은 아니고 이 불타는 듯한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미가 확장된 경우에 속할 수 있으니 이건 무슨 관계야? 다의어 관계인데 기억은 동음이어 관계를 찾는 거니까 이 녀석은 적절한 용어는 될 수 없는 거지. 되셨죠? 2번도 봅시다. 야, 여기에는 가위표를 치는 거야.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위표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리고 구슬을 치는 아이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구슬 친다는 건 구슬을 뭔가 뭐랄까 총 던져가지고 부딪게 하는 걸 친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그림 그리는 치다와 부딪게 만드는 치다는 서로 의미가 완벽하게 다른 거 아니야? 서로 상관없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동음 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니은은 다이어를 찾는 거였으니까 역시 답이 될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거죠. 어때요? 따라올만 한가요? 자, 3, 4, 5번도 동시에 갑시다. 종소리를 듣다. 그치? hear. 영어 실력 드러날 뻔했어요. H-E-A-R. 듣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개념인데, 야,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는 마. 이거는 잔소리를 듣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단순히 그냥 듣고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의 확장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이어 맞아요. 그럼 일단 기본 조건은 충족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녀석은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지만 종류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자, 색깔 바꿔서 그러면 종소리를 듣다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의 필수 성분을 찾아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A가 B를 듣다. 그럼 이 녀석은 듣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은 문장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A가 B를 C로 듣다. 잔소리로 듣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은 목적어 외에 또 뭐도 필요해? 부사어도 필요한 상태지. 그럼 이거는 필수 성분의 개수도 다르고 종류도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의 정답은 몇 번? 드디어 나왔네요. 3번 딱 잡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이어 관계인데 필수 성분의 개수도 다른 상태니까 3번이 정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 5번은 왜 답이 아닌가도 봐드릴게요. 네. 배우가 엷은 화장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이때 엷다라고 하는 건 뭔가 깊이라는 건 진하지 않다. 오케이? 진하지 않다는 뜻이고 아이가 엷은 잠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엷은이라고 하는 건 뭐랄까 뭔가 가볍게 가벼운 의미를 지니는 단어죠. 일단 이 녀석이 다이어는 맞나요? 예스. 그쵸? 뭔가 깊이감이 좀 적은 상태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이게 기본 의미에서 이렇게 확장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찾은 건 이거는 반의어가 같은 경우여야 돼. 근데 배우가 화장이 엷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화장이 진하다.
그리고 잠에 10개 들다라고 하는 것은 잠에 깊이 들다가 반대말이 되겠지. 그래서 서로 반대말이 다른 상태니까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4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봄이라는 어떤 계절이 왔어. 현상이 오는 거야. 근데 그의 성공은 부당한 노력에서 왔다. 뭔가 그 come from, 생겨난 걸 말하는 거죠. 생겨남. 참고로 오다의 가장 기본형인 형태는 가다 오다에서의 그 오다인데 둘 다 어떤 그 단어로부터 의미가 확장된 형태일 테니까 얘도 역시 다이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필수 성분의 개수나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찾는 거였으니까 자, 이 녀석은 좀 밑에 내려서 써보도록 하자. 봄이 오다라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장 성분이 필요해요? A가 오다면 충분한 거 아니야?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그냥 온 거지 뭐. 그래서 이 녀석은 주어만 요구하는 한 자리 수소수라고 노력, 이 두 번째 나오는 오다는 성공이 노력에서 오는 거지. 즉 A가 B에서 오다 형태가 되어야만 완벽한 문장의 구성이 만들 수 있겠죠? 성공이 왔다라고 하는 건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두 자릿수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니까 서술어의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 그런데 이 녀석은 개수도 당연히 일단 개수부터 다르고 부사어가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됐다는 사실도 다르지. 그래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미음도 답이 될 수 없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념 러시판이었어요. 등장하는 단어도 많았고 의미 파악도 잘해야 되는데 아마 선생님 예상컨대 이 중세국어 문제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감각을 좀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드는 문제 세트였네요. 자, 38번 문제 또 넘어가 봅시다. 아우, 많이 보던 문제 아니냐? 그렇죠? 자, 보세요. 아예 어떻게 하고 있어? 학습 활동으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표를 그냥 던져줬잖아.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자마자 봐봐.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에 따른 그리고 소리의 색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분 기준이 있다는 거 알 거고 그 국어 공부 기초를 잘 다진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의 기준은 항상 출제 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뭐 선생님 수업을 들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여러 번 들어서 귀에 못 박히게 들었을 거야.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현상은 비음화, 유음화가 있는데 국물 해볼까? 뭐 표준 국민 예문 국물 이렇게 발음은 국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잠깐만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언제는 마음에 들었습니까마는 아직 선생님이 이 판서가 익숙하지 않아요. 좀 그렇습니다. 자, 국물 이해해 주시고 봐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게 뭐 때문에? 미음이라고 하는 인접한 자음의 영향으로라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을 표시에다가 넘겨보면 연구계음 기억이 비음 이응으로 바뀌는 거는 좋은 위치는 유지한 채 좋은 방법은 바꿨다라는 식으로 설명해서 위치와 좋은 방법에 대한 개념을 아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음 교체 항상을 볼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선지를 먼저 딱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구나. 뭐 음운 변동까지도 갈 필요가 없었겠구나. 구분 판단조차 필요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들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A부터 봐봐. 그냥 얘를 따라가면 돼. 뭐 더 하려고 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우리는 빨리 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A의 예문을 보자. 더 쌓느니 더 쌓느니 됐어요. 자, 하나씩 보세요. 시옷 받침은 뭘로 바뀌었죠? 디귿으로 바뀌었고요. 히읗 받침은요. 아마 디귿을 거친 다음에 이응으로 바뀌었겠죠. 비음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쌤이 지금 문제 어떻게 풀고 있니? 아, 이것은 비음화야.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지. 왜? 문제에서 그것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선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끌리는 문제는 선지의 양상이 되게 다양한 거야. 뭐 변동의 개수도 물어보고요. 변동의 순서도 물어보고요. 변동의 종류도 물어보고요. 변동의 어떤 구분도 물어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가장 미치는 문제야. 왜? 한 단어를 가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치? 근데 얘는 어때? 딱 위치 방법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야. 보세요. 시옷을 뭘로 바꿨고요? 디귿으로 바꿨고요. 오케이?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또 히읗 받침을 먼저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니은으로 바꿨겠죠? 잠깐만.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히읗을
디귿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그 디귿이 다시 니은으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는 좀 위치는 바뀌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잘 생각해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는 좀 위치는 바꾸지 않고 좋은 방법만 바꾼 거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위치랑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를 찾는 거였어. 히읗 어땠어? 좀 위치 바꿨죠. 치조음으로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도 디귿을 다시 니은으로 바뀌었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고 아이고야. 얍.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었고 이 1번에 숨어있는 정보는 뭐였다? 더 쌓는 애, 쌓는만 볼게요. 히읗 받침이 바뀔 때 이 녀석은 이렇게 바뀐 뒤에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게 핵심이다. 됐습니까? 요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돌입하지 마시고 음운표 등의 어떤 계열성을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맞아요. 2번 B에는 좀 위치는 변하고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답니다. 봐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고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죠. 이거 된소리대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 바뀌는 거. 자, 기억이 바뀌고 잠깐만 선생님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도 있네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자, 굳이 2번 선지까지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지우고 따져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1번의 답이잖아 라고 하면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확신이 안 든다라고 하는 친구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봐봐. 먼저 기억이 표시를 각각 해볼게요. 기억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두 번째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또 리을은 색깔 바꿔서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디귿은 쌍디귿으로 바뀌었는데 참고로 얘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네 생각해보니까. 왜?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좋은 위치랑 방법만 얘기하는 거니까 소리의 세기가 바뀌는 된소리대기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야. 오, 그렇구나. 자, 그럼 볼게요. 좀 위치는 변했는데 좋은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이 있어 없어? 얘는 위치도 바뀌었으니까 위치도 바뀌면서 동시에 방법도 바뀐 거잖아. 파열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해당하지 않는 거겠지. 2번도 땡.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자, 나머지도 그냥 빠르게 보면 C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그치? 요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요 녀석은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건 알고 있죠? 리을 기억은요? 왜요? 이 녀석은 연음된 거니까요. 그리고 쌍기억도 표시하지 맙시다. 문제랑 상관없는 정보니까요. 그래서 이 자음 교체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했다.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좋은 위치랑 교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방법만 바뀌는 거죠. 땡. 4번 D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뭐뭐가 있는데 자, 겉옷. 이것도 티읕 받침이 디귿으로 바뀔 거고 디귿이 그 받침 발음 뒤에 연음되겠죠. 여러분들 왜 뭐랄까? 잠깐만. 요거를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하지 말자.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어. 자, 겉옷만 같은 경우에는 티읕 받침을 먼저 디귿으로 바꾸고 그 디귿에서 이 이응으로 연음되고 있는 상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겉옷만에서 이 시옷 받침도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니은으로 바뀌었다라는 판단할 수 있겠지. 위에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랑 좋은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둘 다 안 변했을 리가 있니? 변했죠? 땡. 5번 맞붙임 같은 경우 지읒이 디귿, 그다음에 요 티읒이 이거 신경 안 쓸게요. 이거 신경 안 쓰고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는 거는 구기어마 때문인 건 알고 있지? 이것도 좋은 위치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방법만 바뀐다? 아닌데 자 봐봐.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이 다시 티읒으로 바뀐 거는 위치도 바뀐 거고 보여드릴게요.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이 다시 티읒으로 바뀌는 예문은 좀 위치도 바꾼 거고 좋은 방법은 그대로 변화두지 않고 냅둔 상태. 아니지. 좋은 방법도 바뀐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얘로 바뀐 거니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모두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음운 변동 문제는 약간 어떤 느낌? 좀 스피드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답이 5번에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프지만 내가 우연히 5번부터 찾았다면 5번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이 녀석은 잘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좀 간단하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9번 문제 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해 봅시다. 자, 간접 인용될 때, 자, 인용 표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원바라의 인칭, 지시, 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오케이, 요 간접 인용될 때의 원바라라고 하는 건 처음 말했던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바라의 양상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녀가 어제 나에게 오늘까지 와라고 했을 때 그 어제와 오늘이라는 관계는 서로 상대적인 것이니까 얼마든지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바뀔 수 있겠죠. 또 상대 높임 종결어미의 경우에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상관없이 높임이든 낮춤이든 상관없이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됩니다. 상대 높임의 종결어미는 한 가지로 제한된다, 한정된다. 자, 보다를 예로 들게 해요. 본다고, 보냐고, 보라고, 보자고처럼 나타나죠. 참고로 평서, 의문, 명령, 청유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죠? 감탄형. 근데 감탄형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였을 거야. 본다고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용 표현에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암기돼 있을 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고라는 식으로 외워져 있나요? 그리고 이때 요 녀석에 들어가는 녀석은 다고, 자고, 라고, 냐고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먹었다고 말했다, 먹자고 말했다, 먹으라고 말했다, 먹냐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원문장의 종류별을 따라간다.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 감탄문, 명령문 등등이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할 일은 결국 밑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넣어보는 것뿐이야. 가봐. 자,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원래 형태는 그저께 우리에게 오늘 하자고 말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가 당시에는 뭐라고 했었을까? 처음에는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어를 인용한 것일 수는 없다? 아니지. 모레는으로 했어야 이 말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쵸? 자, A라는 날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일이 있습니다. 14일이 있고 13일이 있는데요. 13일 날 그가 우리 모레 청소 좀 같이 하려고 해야 그래야 15일 날 얘기한 거지. 그리고 15일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15일은 어제와 그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니까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제면 이틀 전이니까 이틀 후에 해당하는 모레가 원래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어요. 됐죠? 2번 선지 기억에 하자, 청소를 같이 하자라고 말했어요.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도 있다. 바꿔보면 되지. 그가 그제 우리한테 모레 우리 청소 좀 같이 해요 라고 말한 거 있을 수 있잖아. 가능하잖아. 문제없지. 2번 정답이야. 그래서 어렵질 않습니다. 그죠? 미안해요. 어렵질 않. 그러니까 적용만 잘하면 돼요. 2번 문제 오케이. 이게 답이 맞나 싶을 때 자기 자신을 꼭 믿고 선지 한번 공부. 자기가 자신한테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답인데 확실하게 맞는데 라고 판단하고 아주 과감하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자 3번도 가보자. 3번이랑 4번은 이제 니은 상황이죠. 니은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이용할 걸 수도 있어. 봐봐.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대. 그럼 얘들아 2인칭 주어가 뭔데? 너잖아. 김 선생은 너도 시를 좋아한다 라고 말했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2인칭 주어일 리는 없고 나도 시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해주셨겠지. 네 번째, 니은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거야. 있을 수 없다? 그럼 바꿔보면 되지. 김 선생이 나도 시를 좋아합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면 이거는 높임의 종류는 격식이든 비격식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결론적으로 나고냐고 자고 라고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정보랑 매치시켜 보았을 때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제 서너머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판단해보세요. 미래 시제 서너머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자, 요 문장 관계를 보자.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니? 라고 하는, 물었지라고 하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원래의 최초 발음, 즉 원발화의 인칭 지시 시간 표현, 우선 시간 표현 따지면 되겠죠? 원발화의 시간 표현은 어제 물어본 것이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말하는 거 맞잖아. 그치? 역시
여기서 현재 시점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내일입니다. 그럼 미래 시제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어를 인용한 것일 수 있죠? 없을 리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상이 우리가 그동안 항상 얘기해왔던 뭐 전년도, 전전년도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 볼수록 그 문제의 난이도나 깊이감이 조금 전세대에 비해서 좀 가벼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선생님 저는 어려운데 저는 이상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를 풀 때 요즘에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문법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대안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쪽이 오히려 난이도를 많이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문법 챕터는 분명히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는 즉 공부의 부하량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그래서 엄매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화작이 당연히 쉬울 거잖아. 엄매는 어려울 거고 화작은 쉬울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얘를 조금 내려주고 얘를 조금 올려주는 식으로 어느 정도 비등선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상을 보았을 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확실히 엄매 도전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법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같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뭐 수업이나 혹은 뭐 다양한 여러 장면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